그럼 먼저 송영훈 선생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송영훈입니다. 사실 참여연대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었고요. 네, 근데 동시에 이 참여연대 복지동향이라는 곳에서 그 글을 좀 써달라 그래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것은 그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의 기본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그 현재 궁금한 것은 뭐 유럽 국가들의 난민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혹시 그에 대해서는 뭐 토론 시간에 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제 발제문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요즘은 거의 그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국제면 일기사 톱 기사가 거의 뭐 난민 문제로 많이 사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혼합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첫 번째는 우리가 난민 문제를 난민의 문제 혹은 난민이라는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난민의 개인으로 모든 문제를 그 환원시키면 이건 상당히 인도주의적이고 규범적인 문제로만 이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전 고전적으로 우리 난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유명한 뭐 해나 아렌트 같은 사람은 이제 난민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간이 누려야 될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한다. 공동체에 속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서 난민의 그 존재 자체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실존의 문제를 하죠. 근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할 때 바라볼 때,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난민이 아니라 난민 문제죠. 그러니까 난민이 존재함으로써, 난민이 발생함으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법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죠. 지금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많은 것들이, 현상들을 볼 때 난민도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나왔지만은 투어리즘의 대명사로 불렸던 지중해가 보트피플들이 참사를 당하는, 거기에 수몰되는 그런 현상을 봤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이 사람이라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현상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국제적인 관심이 변화하게 된 것은 세살박이 아일란 크루디의 그 죽음, 그 사진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사실 뭐 이런 것을 우리 뭐 CNN 이펙트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다양한 형태로지만 극화된 거죠. 참 슬프더라고요. 모두가 다 슬펐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슬펐을 텐데, 그런 극화된 모습에 의해서만 이게 움직여야 되느냐, 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서 다 수용을 하겠다,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도 오르고 거론되고 뭐 그랬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또 독일 내에서도 이미 수용할 만큼 수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용하는 것은 헌법 소원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독일 메르켈 총리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유럽의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지만, 사실 잠깐 동안 지중해에서 보트피플들이 이제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말라카 해협을 건너는 미얀마 로힝야족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쏙 들어갔지 않습니까?
많은 그 언론사, 방송사나 그 신문사 기자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런 거 인터뷰를 할 수 있겠느냐, 로힝야족에 대해서. 뭐 못할 것도 없었지만은 많은 부분 그런 게 우리가 난민의 날을 맞았을 때 잠깐 반짝하듯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뭐 일체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국제정치학자 입장에서 난민 자체 실존의 문제보다는 난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난민 문제에 대해서 왜 국가들이 다르게 그 대응하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고 또 그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국제사회에서 난민 위기를 설명할 때 우리가 흔히 난민이라고 하면 총칭해서 다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제네바 난민 협약에 의해서 인정받는 레퓨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런 사람 그 보통 국내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주변에서 다 수용을 했지만 수용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안적인 피신을 해라라고 해서 그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많이 제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internally displaced person이라고 국내 피난민들, 우리는 국내 실향민이라고 번역도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에 UNHCR이 2000년도에 UNHCR이 보고서를 냅니다. 매해 내는 보고서에 난민의 숫자가 프라미싱하게 아주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의 아주 인도주의적인 노력에 아주 그 장밋빛, 아주 그 좋은 측면이다, 성공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퓨지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97년부터 이제 레퓨지의 숫자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리아 문제 때문에 증가했지만은 1000만보다 더 줄어들게 됩니다. 한 800만까지 줄어듭니다. 전 세계 난민의 숫자가. 그런데 그때 이 internally displaced person이라는 국경을 넘지 못한 자이든 타이든 넘지 못하고 그렇지만 예전 같았으면 난민으로 인정받았을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UNHCR의 보고서는 사실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미 기존의 레퓨지의 숫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신 그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난민 신청을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비호 신청자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강제 이주민이라 그러고요. UNHCR도 2000년 초반부터 2007, 8년부터 이 통계를 분석할 때 레퓨지만 리포트하지 않고 internally displaced person, asylum seekers를 통칭해서 좀 더 부각해서 다루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UNHCR 통계를 보면 뭐 그게 난민이라고 하든 강제 이주민이라고 하든 그게 뭐 5,400만이 된다, 뭐 이런 5,900만, 6,000만 가까이 된다라는 통계를 내놓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그런 분들이 다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호가 필요한 거죠.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죠. 똑같은 지위에 있어서. 그래서 그 규모를 다른 식으로 하면 인구 규모로 보면은 세계 24위에 해당합니다. 6천만이 되면 6천만은 우리 남한의 인구 숫자도 비슷하죠. 6천만이 되고 그다음에 통계에 의하면 매일 약 4만 2천 명 정도가 이제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제가 그 그래프 밑에 그린 걸 보면 뭐 지금 2014년도에 가장 많은 난민을 발생시킨 나라는 시리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꾸 시리아 문제가 우리가 되게 국내에 부각돼서 그런데 시리아 문제는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난민 숫자가 많아졌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일 많이 발생시킨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고요. 20년 동안 거의 탑입니다. 그다음 뭐 가끔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이런 내전을 겪는 나라들이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이 많이 합니다만은 근데
실제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시리아는 또 난민 수용 국가이기도 합니다. 웃기죠? 아프가니스탄이 난민도 발생시키지만 난민도 수용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중간에 잠깐 그 영상에 나왔는데 대부분의 난민들이 어디에 머무른다 그럽니까? 멀리 가지 않고 주변 국가에 머무르죠.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들도 96%라고 제가 통계를 제시했는데 90%가 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계가 UNHCR이 그렇다 그러는데 보통 전 세계적으로 한 80% 이상의 사람들이 그 주변 국가에 머무릅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최저 그 통계치의 최저 가장 낮았을 때가 65%였고 UNHCR 통계가 잡힌 이후에 65%이고 가장 많이 높아진 게 93%였는데 그 65%, 70%를 기록할 정도로 그 주변 국가에 머무른 사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때는 사실은 냉전기에 그랬습니다. 냉전기에는 난민들을 국제 기구가 많이 도와서 먼 기글을 가게 하는 거죠. 롱 디스턴스 전이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난민들은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후의 난민들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90년대 중반에는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소보 사태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럽 내에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유럽 내에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유럽 국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아프리카 난민이나 남아메리카 난민, 그다음에 아시아 난민들이 아니라 유럽의 난민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타 지역의 국가들한테 지원하는 그 인도적 지원 금액이 그 재정적인 지원이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지도 않고 유럽의 난민 문제들을 재정착시키는 문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아프리카 난민이나 아시아 난민들을 그 주변 국가에 머물게 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 나왔는데 캠프를 운영하는 거죠. 캠프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게 사실은 90년대 중반부터 늘어납니다. 90년대 중반에 다른 국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역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캠프의 숫자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유럽으로 먼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때부터 평균 85%에서 90% 정도가 그 주변 국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아무도 없다지만은 대부분 제가 이렇게 글에서도 밝혔습니다만 95%가 주변 국가에 머물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다음 아까 UK나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많은 국가들이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가 자기들 부담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리아 주변의 국가들이 잘 사는 국가들이 아니잖아요. 경제적 부담이 더 큰 국가들이죠. 1인당으로 따지면. 그래서 1인당으로 환산하면요. 제가 제 학위 논문에 그런 걸 환산을 해봤습니다. 다. 학위 논문 공부할 때 환산을 해봤는데 절대적인 숫자, 난민 절대적인 수용 숫자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UK가 한 25위부터 40위 사이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1인당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1인당 부담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면은 미국, 캐나다, UK, 독일 다 40위 밖으로 갑니다. 그러면 앞에 1등부터 30위까지는 어떤 나라들이냐? 정말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개발도상 국가들이고 또 그들의 대부분은 분쟁이 일어나는 국가들 주변 국가잖아요. 근데 이 국가들은 과연 그러면 안정된 국가들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국가들도 분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난민을 발생시켜서 옆 나라로 가고 옆 나라에서 발생하는 난민들이 또 이 나라로 오고 그렇게 해서 그 두 나라 주변 접경 국가들끼리 난민을 수용하고 난민을 발생시키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유럽으로 가는 시리아 난민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지금 정말 그 많은 난민들 중에 한 5% 안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난민 위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우리가 전체적인 난민들이 다 유럽으로 간다. 유럽 국가들 바로 국경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 국가들의 그런 난민 위기가 심각하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경우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그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인데 재정이 어렵다. 그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아프리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국가는 탄자니아와 케냐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가였기 때문에 소말리아에서 오는 난민들, 르완다에서 오는 난민들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었죠. 그런데 늘 재정적인 부담이 갈 때마다 하는 것은 국경을 폐쇄하는 겁니다. 국경을 폐쇄하면 이 난민들이 어딘가 가야 되는데 예측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UNHCR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추가로 하게 되고 그런 그 국가들 탄자니아나 케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한 협상의 레버리지를 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터키 대통령이 뭐 독일과 영국 유럽 정상들을 만나서 협상하는 것을 소식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터키에 들어온 난민이 2차적으로 독일이나 영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 국가들 서유럽 국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애초에 유럽연합의 조약에 의하면 유럽의 땅을 받은 국가들은 그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러지 않고 오느냐.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은 그런 난민들을 받지 않으려면 터키가 안전한 나라다라고 주장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에 터키 대통령이 거기에 그 유럽 정상들을 만났을 때 협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협상을 하게 되고 제가 이건 이민국 그 거기 현지 이민국 관리한테 제가 오늘을 위해서 뭐 메일도 쓰고 그래서 확인도 했는데요. 네, 협상을 하는 과정에 지금 터키는 국내적으로 지금 집권 여당이 그 다수당의 지위를 놓쳤습니다. 지난 6월 선거에서. 그런데 또 선거가 있어요. 근데 그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 독일이나 영국의 입장에서는 터키가 그 시리아 난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터키 정부를 더 지원하기로 하는 그런 식의 뭐 그게 확정이 되거나 뭐 서약을 한 건 아니지만 그게 주 협상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레버리지를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첫 번째 수용하는 터키가 더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독일의 문제, 독일이 우리가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독일이 뭐 메르켈 총리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수용적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영국이나 보수적인 정당들이 우세한 영국이라든지 뭐 오스트리아라나 이런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터키한테 미루고 터키가 권위주의적인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뒷전이고 사실은 그런 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난민의 이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장기화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있으면서 장기화되는 게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게 서유럽 국가들이 난민 하루에 뭐 한 10명 오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루에 그때 문을 딱 열었을 때 첫날 도착한 사람이 15,000명이고 두 번째 날에 8,000명이 들어오거든요, 독일에.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면 나타나는 문제들이 뭐냐면요. 주민들의 관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민들의 뭐 반감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부담할 수도 있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조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그들을 심사하는 프로세스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10명, 20명, 100명 안팎으로 왔을 때 즉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지만 지금의 시리아 난민 프로세스를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인터내셔널 뉴스 매체, 국제 뉴스 매체, 세계 뉴스 매체들의 인터뷰하는 기사들 물론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은 겨울이 오는데 난민 심사가 끝나려면 석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석 달 동안 그들의 지원 문제와 추위의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떠났는데
독일에서 그런 프로세스의 문제 때문에 그런 벽에 받치느냐. 독일을 가더라도 독일 가면 드림일 줄 알았지만 독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장기화되는 경우에 그런 조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까는 뭐 이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시간 질문을 받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난민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 첫 번째는 제가 여기에 두 번째 썼습니다만은 난민이라는 성격이 원래 제네바 협약에 만들어진 난민의 규정은 개인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국민이라고 해서 국경을 떠난 시리아 국민이라고 해서 엄격하게 국제사회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다 난민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 정의에 보면 제네바 협약의 정의가 a person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개인이다. 근데 이 개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전쟁, 그다음에 정치적인 폭력, 박해,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합리적인 공포가 있어서 국경을 떠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흔히 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난민은 인종, 민족, 국적, 인종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라고 하는데 그 국적은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제 글에도 썼지만 그 난민은 규정에 난민의 정의에 내셔널리티는 3번인가 4번을 나오는데 뒤에 내셔널리티는 국적이 맞아요. 근데 앞에 이 내셔널리티는 UNHCR에서도 가이드라인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시티즌십이 아니라 에스닉, 레이스, 그 다음에 컬처를 공유한 네이션 이 모든 것을 중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시티즌십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북한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한나라당 대표였을 때 새누리당이 아니라 그때 한나라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 북한 이탈 주민 강제 송환이 되려고 했을 때 중국에서 그 사람들도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이라 해야 된다. 또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모든 북한에서 나온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난민 또는 국민으로 인정하는데 국민으로 하는 건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 나왔다고 해서 총칭해서 난민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국제 정치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이라든지 규범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규약상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 말을 잘못한 것 같네요. 그들이 난민임을 인정받는 거죠. 그들이 뭐 난민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난민인 걸 인정하는 건데 그 각 국가마다 그런 프로세스를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난민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로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건데요. 우리도 난민법에 있어서 국제 난민 협약, 김종철 변호사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국제 난민 협약과 다른 프로세스를 많이 합니다. 저 국내 난민법이 있지만 국제 난민 기준에는 규약 기준에는 맞지 않는 그 충족되지 않는 그런 난민 보호 제도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좀 선진화된 편이긴 한데요. 그리고 난민을 발생시키는 국가도의 문제도 주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난민을 인정하는 순간 사실은 그 난민 발생한 국가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나라의 난민을 수용하는 것 자체를 주변 다른 나라에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냉전의 시기에는 난민들이 가진 정치적인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 시리아 난민을 이야기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경제적인 가치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그 나라의 경제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동력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난민의 문제는 그렇게 접근했던 게 아니거든요. 국제사회가 처음 난민을 수용하고 난민법을 만들고 했던 것은 순수하게 인도적인 가치를 위해서 한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다 정치와 경제의 문제로 환원시켜져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고요. 주권의 문제와 그다음 세 번째는 그 두 번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9월 22일부터 23일에서 그 유럽에서도 유럽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엔 난민 특별 회의도 개최했고요. 로힝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모여서 또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난상 토론은 벌어지지만 규범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국가들은 자기 자국에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권의 문제가 상당히 주권과 내부 정치의 문제와 관계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난민을 안보의 문제로 바라보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난민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근원은 난민 협약을 만들고 난민 레짐을 만들었던 첫 번째 이유가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난민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국제적으로 안보, 그 지역적으로 안보의 문제, 위협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난민 문제를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있었지만 유럽의 안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민 협약을 이렇게 발전시킨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안보의 차원에서 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대량 난민의 유입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과 그 난민들이 테러리스트들과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도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 우리가 예전에 911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난민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을 통제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논란이 됐던 그 케냐에서의 웨스트 게이트 몰에서 그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는 분명히 소말리아 테러리스트 조직이 한 겁니다. 그런데 케냐 정부는 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이 일은 알샤바브라는 그 소말리아 테러 조직을 옹호하는 그 케냐 난민 캠프에 있는 소말리아 난민들의 그 협조 때문에 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 난민 캠프를 폐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난민 캠프를 폐쇄하고 3년 내에 다 소말리아로 송환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소말리아에는 아직도 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그리고 케냐 대통령이 지금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도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자국의 정치적인 문제 또는 안보의 이슈로 상당히 그런 문제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잠시 또 그 기사를 검색했더니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난민에 대한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극우 세력들의 그런 것들이 두려워할 건 아닌데 이런 항상 우리가 난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문제, 난민 문제를 우리 국내 각 국가마다 보고 싶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죠. 그들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 없이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들인 건 분명한데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것을 프레이밍하는 자기의 이익에 맞게 프레이밍을 하는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우리도 난민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혐오 범죄는 직접적으로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졌던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자스민 그 의원에 대한 그런 어떤 폄훼 또는 어떤 사실 언어 테러죠.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도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사회에서도 그런 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UNHCR에서 90년부터 2000년까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UNHCR 최고 대표를 지냈던 사다코 오가타 그 전 대표가 있는데 이 대표가 10년의 여정을 끝내서 책을 씁니다. 회고록을 쓰면서 자기가 이제 방탄족이 있고 난민 사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누볐는데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는 겁니다. 난민들은 직접적으로 도와야 된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모든 정부의 지도자, 모든 NGO 단체들이 동의하는데 왜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것은 인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무관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political will이 없다. lack of political will. 그래서 그 사람은 정치적인 의지가 각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의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지만은 메르켈 총리도 더 이상 과감하게 나가기 어렵고, 오스트리아도 이틀인가 개방하고 국경을 닫고, UK도 지금 내무부 장관이 뭐라 그럽니까? 내무부 장관이 TV나 뭐 이런 거 DVD 이런 거 주는 것은 사치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긴급 구호만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들은 긴급 구호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죠. 일시적으로 사는 것 이상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인도적인 책무로만 해결되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정리를 하면 난민 문제는 난민들을 수용하는 국가는 이 난민들이 자국에서 정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머무른다고 생각을 하고 수용을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난민들이 일시적으로 정착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것인지는 그들이 갈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리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리아 난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용하는 국가들이 그런 정치적인 의지로 정치적인 프레임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그들이 갈 곳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김재명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